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정인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건축가 김중업과 르꼬르비제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가 김중업은 자신의 파리 체류 기간 동안 다양한 자료를 남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당시 생활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건축가 김중업은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보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요코하마 고공이라는 곳에서 건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이후에 마츠다 히다타라는 건축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고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러 회사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 서울대학교가 창립되면서 건축학과 조교수 임명됐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건축을 계속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면서 더 이상 서울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부산에서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교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베니스에서 세계 예술가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왔고, 여기에 참여할 한국 대표단 5명을 뽑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강다방에 모여서 여러 예술가들이 회의를 했고, 그 결과 김중업이 이 대표단 속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중업이 베니스에 있는 세계예술가대회에 참여하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회에 참여했던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이 건축가를 흠모했고, 항상 한번 만나 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베니스 가는 길이 비교적 쉽지만 당시에는 한국은 전쟁 중이었고, 그래서 베니스로 가는 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먼저 도쿄로 갔어야 됐고요. 그리고 홍콩과 방콕, 그 다음에 이 카라치를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4박 5일간의 일정이었고요. 먼 길을 돌아서 한국 대표단은 베니스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베니스에서 열린 세계 예술가 대회는 근대 사회에서의 예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고요. 많은 예술가들이 참석해서 호황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김중업은 여러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간중간 르꼬르비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배에 승선하고 있는 르꼬르비제를 보고서 달려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파리에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게 됩니다. 베니스에서 열린 세계 예술가 대회가 끝난 다음 한국의 대표단들은 짐을 싸서 모두 귀국을 했지만, 김중업은 내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귀국을 할지 아니면 파리로 가서 르꼬르비제를 만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발길을 파리로 돌리게 됩니다. 김중업이 처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르꼬르비제는 상당히 당황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중업은 자신이 한국에서 왔으며 서울대학교 조교수단의 자신의 지위를 밝히고 르꼬르비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또 자신이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입소해서 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르꼬르비제가 김중업을 만났을 때 받은 명함이 현재 파리에 있는 르꼬르비제 재단 아카이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르꼬르비제가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써놓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는 근대 건축의 기수로 근대 건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건축가입니다. 소위 4대 거장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러 가지 조형이나 공간 개념에서 대단히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오랫동안 건축 활동을 하지 못하고 피레네 산맥에서 운동하다가 1945년 정전 이후 다시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그의 사무실에 쏟아져 들어갔고, 그래서 실무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르꼬르비제는 김중업의 사무실 입소를 허락했고, 이때부터 김중업은 약 3년 2개월 동안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머물면서 다양한 작품들이 생산돼 나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 시기는 김중업 개인에게나 아니면 한국 건축사 전체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중업 개인적으로 볼 때는 르꼬르비제 영향이 그의 삶 내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비로소 한국 건축이 근대 건축과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을 형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업이 일을 하고 있었던 르꼬르비제 사무실은 파리에 있는 휘드 셰브로 3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중세 수도원의 한쪽을 막아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당시 15명 내외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무자들에 의해서 다뤄진 작품들은 모두 건축 역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걸작들로, 김중업도 그 일원으로 함께 이 사무소에서 작업을 해나갑니다. 김중업이 처음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했던 작업은 매종주택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파리 근교에 있는 두 채의 주택을 설계하는 것이었고요. 르꼬르비제의 지역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었습니다. 르꼬르비제는 1920년대 대단히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건축을 통해서 근대 건축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1930년대 중반부터 이런 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근대 건축의 보편성보다는 지역주의라는 특수성의 바탕으로 설계를 해나가는데, 이 매정주택이 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정주택의 영향이 김중업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훗날 기구한 이후에 유해묘지 사무실이라든지 지금 김중업 박물관에 있는 유유산업과 같은 건물에 비슷한 설계 수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정주택을 마친 이후에 김중업은 찬디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찬디갈 프로젝트는 인도의 역사적 고난을 말해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파키스탄이 인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편잡주는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편잡주의 주도가 라호르였습니다. 근데 라호르가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편잡주의 새로운 주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에 초기에는 미국의 도시계획가인 엘버트 마이어와 폴란드 건축가인 노위치라는 건축가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로 건축가가 사명하면서 르꼬르비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르꼬르비제는 도시계획가, 캐피톨이라고 불리는 주요 공공 건물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1950년이고요. 1952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김중업이 처음 르꼬르비제 사무실에 갔을 때
이미 그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전체 배치도가 완성된 상태였고 개별적인 건물에 대한 상세 설계가 이루어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김중업은 여러 가지 실시 도면을 그리면서 건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가장 먼저 참여한 프로젝트가 행정청사였습니다. 행정청사는 그 편잡주에 있는 여러 행정 사무원들, 관료들이 일하는 곳인데요. 원래는 건축가가 고층 건물로 설계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인도 상황이 그런 고층 건물을 짓기에는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긴 건물로 다시 설계가 됩니다. 길이가 대략 542m고요. 그래서 그 찬디가르의 캐피털의 한 부분을 가로지르면서 마치 성벽처럼 그렇게 서 있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부분으로 구분돼서 설계가 됐고요. 그 중에서 조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네 번째 블록인 장관들이 거주하는 블록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김중업이 실무자로서 발전시킨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도면을 그렸고요. 재밌는 사항이 뭐냐면은 르 코르비제가 스위스 출신이기 때문에 스위스 화폐에 르 코르비제가 실리게 됩니다. 그 뒷면에 보면은 도면이 한 장 실리는데 바로 그것이 김중업이 그렸던 도면입니다. 행정청사는 김중업의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귀국 이후에 설계했던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그 영향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부산대학교도 굉장히 긴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계단실을 두고 그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분절을 시키는데요. 그런 점이 행정청사와 대단히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청사를 마친 이후에 김중업은 주의회 의사당 설계에 참여합니다. 주의회 의사당은 대단히 그 조형적인 포르티코를 갖고 있습니다. 이 포르티코가 나중에 많은 세계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한국에서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국회의사당 설계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김중업이 했던 역할은 좀 확실하지 않는데요. 그의 건축 수첩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이 주의사당 회의실에 들어가는 구조물에 대한 스케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관여를 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의사당에 이어서 김중업이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주지사 관저입니다. 이 건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 위에 초승달처럼 생긴 지붕입니다. 르 코르비제는 찬디가르에 있는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지붕을 즐겨 사용했는데요. 그 지붕을 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지붕 자체가 강한 조형적 상징성을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능적으로 볼 때 이 지붕들이 마치 파라솔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인도의 태양과 무더운 기후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붕을 설치하게 됩니다. 주지사 관저는 김중업이 르 코르비제 사무실에 일할 때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수상이었던 그 네루 수상이 건물 자체가 너무 권위적이어서 민주적인 사회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김중업의 작품들을 살펴볼 때 이 건물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중업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건축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지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붕의
원전은 바로 찬디가르에 있는 주지사 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요. 고등법원에 있는 타피스트리의 제작에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찬디가르뿐 아니고 인도의 다른 도시, 특히 아메다바드에 지은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메다바드에 지은 쇼단 주택은 르코르비제가 1920년대에 제안했던 도미노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인도의 독특한 지역성을 가미해서 설계한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김중업은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도미노 구조는 김중업이 귀국한 이후에 설계한 많은 작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지붕을 처리한 방식이라든지 있어서 이 쇼단 주택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 활동 외에도 김중업은 그 르코르비제 사무실에서 머물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하게 르코르비제에게 다가왔던 것이 파리라는 도시가 가지는 문화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파리는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시회를 찾아다니면서 소위 그 미술사에 남을 걸작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에 남았던 전시회가 아마 그 피카소 전시회가 그렇게 보이시는데요. 피카소 그림에 대한 여러 장의 스케치들이 현재 건축 수첩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많은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에 있는 중요한 지방 도시들도 방문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하게 되는데 1953년 8월에 액상프로방스에서 제9차 CIAM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르코르비제가 CIAM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당시 르코르비제 사무실 직원들이 다 이 회의에 참석했고 김중업도 그때 동행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김중업은 그 직원들과 함께 남부에 있는 로마네스크 건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0월에 알바알토의 초청으로 핀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알바알토와 김중업의 관계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알바알토는 김중업은 알바알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아마 그의 초청을 받아들인 거고요. 그래서 알토가 설계했던 여러 건물들을 돌아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5년 7월 2일부터 대서양에 있는 프랑스의 소도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캐로나과 로크마리케라는 소도시를 방문한 겁니다. 이 두 도시는 맨힐과 고인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돌들이 여러 열로 서 있으면서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김중업이 이런 거석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매료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돌에 대한 애착은 한국의 기국에서 여러 건물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시우 치과 같은 건물에서는 이 거석과 같은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에서 방문했던 곳이 바로 몽쉘 미셸이라는 곳입니다. 이 곳은 관광지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도버 해변에 위치해 있고요. 섬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밀물 때는 섬이 되었다가 썰물 때는 다시 이제 육지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곳이고요. 풍광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중세에 세워진
그 수도원과 교회가 있었는데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건축 수첩에는 다양한 이 수도원의 공간들이 스케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훗날 이런 스케치가 김중업의 그 육군박물관 설계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파리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르코르비제로부터 직접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런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들과 그 분위기들을 파악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억 속에 축적이 되어 있다가 건축가의 김중업의 작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1954년 7월 5일자 서울신문을 보면 김중업이 보낸 글과 스케치가 실려 있습니다. 살고 싶은 집, 살고 싶은 마을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파리에 머물렀던 김중업이 당시 자신이 했던 프로젝트와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치들이 남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김중업이 파리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중업과 르코르비제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중업은 르코르비제 주요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리고 많은 여행이나 방문을 통해서 지적인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맺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